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상담의 기술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공감적 반영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적극적 경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경청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동시에 공감적인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뭐 상담자가 그것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상담자의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도 역시 공감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표현된 말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다시 나의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청이든 반영이든 어디든 이렇게 같이 붙어서 다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공감적 반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도 잘 익히 알고 있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인간관계의 핵심이면서도 동시에 상담자들의 언어에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상담자가 이 공감에 대한 그 표현 뿐만 아니라 공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태도이며 기술이다.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공감을 기본으로 하여 내담자의 감정과 진술 내용을 상담자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공감적 반영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교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감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느낀다. 그 공감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한자어죠. 이것은 영어로는 이제 empathy라고 표현하는데 흔히 sympathy와 구별을 한다. 라틴 말로 이제 em 이 접두사가 붙으면 영어에서요. 어느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고 sym sympathy의 sym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이제 영어의 wit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감은 empathy고 sympathy는 이제 연민, 동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흔히 공감은 연민과 다르다, 동정과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민은 그 사람 밖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공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고, 연민은 또는 동정은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닌 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즉 핵심은 이것이겠죠.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다. 흔히 이제 영어의 속담에도 이제 네 발을 그 사람의 신발에 신어봐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을 내 신발에 신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발에 신어봐봐야 굉장히 불편했구나, 또는 되게 헐렁했구나, 굉장히 아팠겠구나, 굉장히 작았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신고 있는 신발과 같이 저 사람도 그 신발을 신고 있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공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의 입장에서와 상대방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감이라는 용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공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현악기의 G선을 이렇게 켜게 되면 다른 현악기들의 G선이 같이 떨리게 되죠. 이것을 함께 떨리는 현상, 공명현상이라고 하는데, 같은 주파수대가 만나게 되면 그 주파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공진하게 되는 리소넌스 현상이 생긴다. 우리의 감정도
그 사람의 감정과 같은 주파수대의 감정을 상담자가 갖게 되면 같이 떨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일 수 있다.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공감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나의 이 마음을 떨게 만들지는 않는다 했을 때는 역시 공감이 아니라 그냥 이해 수준에 머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사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기질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공감을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감도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으니 이후에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은 기본적으로 상담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요 기술이며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은 딱 이 하나로 수렴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공감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예로 많이 사용되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이 디자이너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노인의 처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살에 85세의 노파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분장사의 도움을 받아서 분장을 하고 자기가 3년 동안 북미 도시를 여행하면서 무엇이 과연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한지 노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해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 힘들게 한번 체험도 해보고 몸소 자신의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일상의 물건들을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양손잡이용 가위가 보통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디자인되는데 양손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높게 계단이 되어 있는 버스를 올라가기에 불편하니 이렇게 계단이 낮게 이렇게 평지에 이제 이렇게 다리를 걷는 것처럼 버스를 올라탈 수 있는 저상 버스를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청각이 잘 발달되지 않고 이제 청각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는 주전자를 디자인한다든지 또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약해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일상의 도구들을 디자인해서 이 모든 디자인의 이름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고유한 그런 용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트리샤 무어의 이 그 3년간의 자신의 이 공감 체험은 정말 공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예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의 향상을 그럼 할 수 있는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죠. 특별히 나는 사회적인 민감성이 떨어져서 참 그 다른 사람 공감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상담을 하겠다고 이제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타고난 공감 능력을 가진 분들을 많이 부러워하시기도 하고요. 자신의 사회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로먼 크루즈나릭의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6가지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지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뇌 연구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공감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후천적으로도 이러한 공감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마 어떤 훈련을 하면 공감 능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 우선 아이 컨택을 잘한다. 그러니까 눈 맞춤을 잘 해야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부부가 이야기할 때도 텔레비전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신문을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오락을 하던 뭐 인터넷 서핑을 하던 어떻든 여보 나하고 좀 대화 좀 해. 그럼 얘기해 듣고 있을게 이렇게 하면서 딴짓하며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면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맞춤에 대한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자도 내담자가 얼마나 상담자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하는지를 통해서 심리 내적인 문제를 유추하게 되죠. 대부분의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눈 맞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의 그 판단을 두려워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눈 맞춤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눈 맞춤은 우리가 감정 공감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제 경청의 기술입니다. 정말 주의 깊게 그 사람의 말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죠. 그래서 경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래서 요점이 뭐야?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감은 꽝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좀 들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빨리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가 경청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에게 그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냥 그 얘기를 계속 듣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야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야 요즘 다 그래. 어디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야 그러라고. 우리 다 월급 받는 거야. 아니 남의 돈 그거 월급 받는 게 그렇게 쉬워? 모든 사람 다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위로를 하게 되겠죠. 이것은 공감의 대화가 아니죠. 판단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조언해 주는 것은 공감과 거리가 멉니다. 또 뭔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야 요즘 그거는 병도 아니래 금방 고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그 문제 또는 상처를 빨리 치유해주고 싶어서 또 뭔가 빨리 해결을 해주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해주는 모든 이 충고나 조언은 사실은 공감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의 입을 좀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침묵을 자꾸 실천해 보고요.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한번 머물러 보고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참아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적극적 경청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공감 능력을 많이 높일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간접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알고 싶으면 우리는 이 간접 경험의 경험치를 높여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 제일 간접 경험을 얻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을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죠. 소설을 보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설에는 한 인물의 마음과 성격을 잘 그려내고 그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하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작중 인물들의 심리를 상상하는 그런 능력이 공감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상상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설을 읽는 것이 가장 좋죠. 이 요크 대학의 레이몬드 미르 교수는 소설을 흐름에 따라가며 사용하는 뇌 부위와 인간관계를 다룰 때 사용하는 뇌 부위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뇌과학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회적 지능 테스트에서도요, 소설을 읽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더 그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심리를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소설을 읽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소설도요, 주인공의 성격이 입체적이고 굉장히 복잡할수록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단편적이지 않고 상당히 복잡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설을 읽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또한 이런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설 외에 과학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교양과학 서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양과학, 우리가 이 현대과학이 밝혀낸 수많은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행동경제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이라든지 또는 천체 물리학까지도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는 물질 세계와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생명 세계가 서로 연결되면서 인간이 이 자연 안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 과학적 실험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한 수많은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감정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성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이제 뇌의 활동에 대한 연구, 이런 뇌 과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감정 또는 이러한 특히 이제 사회 심리적인 어떤 집단 행동 같은 것들도 그냥 가치로 뭔가 표현을 하거나 감정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이것을 과학적 관심을 통해서 과학적인 렌즈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판단을 이루지 않고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듯이 우리 인간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 서적도 우리가 간접 경험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리멸렬하게 말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뭔가 토론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얘기를 꺼냈는지 그냥 계속 빙빙빙빙 뭔가를 이렇게 돌려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핵심부터 말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방의 그런 역동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논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대화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논지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 능력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짧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내담자나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핵심을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폐쇄형 질문의 반대말이죠. 항상 너 그때 기분이 좋았니? 안 좋았니? 좋았어. 또는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폐쇄형 질문이죠. 너 그때 그걸 했어? 안 했어? 그러면 폐쇄형 질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 너의 느낌은 그때 어땠는데? 하고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내면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개방형 질문은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스스로 내담자가
자신의 말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담자는 일단 이러한 그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개방형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그리고 시간을 두고 듣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이 메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듣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방형 질문을 던지게 되면 상대방도 스스로 공감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게 되니 이런 개방형 질문이야말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참 힘들겠다 하면서 형식적인 위로 또는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잘 모르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대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육아를 하면서 얻어지는 고통을 이해를 하겠는가? 알 수 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가 칭얼대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들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육아 체험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육아 체험을 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정말 어른과 어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로 구별했잖아요. 그것은 정말 부모가 돼보지 않고서는 부모의 느낌을 공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 그룹은 동기 그룹이다. 근데 이제 동기들 중에 의가 갈라지거나 대화가 안 돼서 이제 서로 갈라지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 중에 몇몇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경우 그랬을 때는 관심사도 달라지고요. 또 느끼는 그런 세상의 그런 그 이야기들도 많이 달라서 이제 아이를 갖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아이를 기르는 그런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기 어려서 자연스럽게 좀 멀어진다고는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감이 잘 안 된다면 좀 솔직하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좀 나에게 좀 잘 좀 설명해 달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줍지 않은 무슨 뭐 공감 표현을 한다든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감 능력은 결국 우리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는가? 이 공감 능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간이 유일하게 인공지능에게 뺏길 수 없는 그리고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들 다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담의 기능은 아마 인공지능이 대신하지는 못하겠죠. 우리 마음 안의 치유를 로봇이 해줄 수 있을까? 네. 로봇은 정보에 대한 그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정확한 그 의사결정, 그리고 판단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불합리한 그리고 인간이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감정의 미묘한 그런 그 세부적인 그 감정 라인을 따라가면서 공감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인간다움을 느끼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서로 치유해 줄 수 있고 서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능력의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힘듭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것에 대한 대명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울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천문학적 연구비를 투입한 항우울제보다도 공감적 대화 한 마디가 엄청난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서로를 정말 공감하면서 해주는 말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상담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요소이며 치유의 원천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이 공감적 대화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공감적으로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것이고, 공감적으로 또 이 사건, 이해, 현상, 정보를 공감해 주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감적 반영에 대한 감정 반영 그리고 사건 반영 이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